내로남불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완전히 없애는 건. 그러면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민주당이 부분적으로 내로남불은 있지만 훨씬 더 유능한 것 같아. 그래서 국민의힘한테는 정당을 도저히 집권을 맡길 수가 없어. 그래서 야 이러저런 뭐 부족함이 있지만 여전히 뭔가 국정운영 민주당한테 맡겨야지.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유능한 정당. 그리고 이제 그거에 저의 어떤 롤모델 같은 거는 이제 스웨덴 3인당이 약간 그런 정당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으로 보면 일본 자민당이 약간 그런 셈이에요. 일본 민주당과 일본 자민당으로 치면 민주당은 약간 통치 능력 자체를 지금 의심받고 있는 그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제 한국의 어떤 민주당이 그런 정도 되는 걸 목표로, 그래서 약간 뭔가 우리 내부에 좀 반성적인 얘기가 있더라도 그렇게 좀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사회차인데요. 제가 이제 요청받았던 거는 뭔가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제가 돌아가는 동향. 그래서 오늘 얘기는 한 50% 정도는 중국 경제 얘기입니다. 중국 경제가 우리가 그동안 몰랐지만 그 불평등도 마찬가지였고 1990년대 이후에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딱 하나 꼽으라면 제 생각엔 중국 경제의 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주식 하시는 분도 있고 주식 안 하지만 이제 신문을 보시는 분도 있는데 미중 패권 얘기가 오늘 중심입니다. 미중 패권의 배경이 되는 한국 경제와의 관계 얘기도 좀 하고 중국 경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미국은 왜 중국을 견제하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이제 외교 얘기는 많이 못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향후 30년간 최소한 향후 30년간은 한국 정치에서도 점점 중요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 문제에 대한 고민 점점 하게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목은 미중 패권 경쟁 한국 경제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이쪽에서 제가 하는 게 낫겠네요. 소개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냥 제가 아까 이제 그 권선희 시인님이 읽는 걸 보고 감흥이 좀 새로웠었는데요. 저는 이제 문예반 출신이어가지고 시 쓰는 걸 되게 좋아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은 21살, 딸은 고2인데요. 아들 이름이 봄이에요. 최봄이고요. 그리고 딸 이름이 최가을인데 우리 아들은 별로 관심이 없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시를 이제 아무튼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한 20대 중반까지 계속 시를 썼었는데 제가 시를 대체로는 다 못 쓰는 편인데 제가 그냥 그 시를 좀 마음에 들어하는 저의 시가 있어요. 그 시 제목이 봄 하나에게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96년 연말 그 96년 연말에 저의 어떤 약간 사상적 방향을 정리했었던 그런 시인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의 이름의 유래가 이제 저의 시에서 나왔던 거였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좀 이런저런 감회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이라는 부제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책은 불평등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실은 한국 경제는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은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요. 한국의 진보 쪽 분들, 저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한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어떤 이제 약간 민족주의적 관점 또는 약간 계급론적 관점. 그래서 대기업이나 부유주 한층이 뭔가 잘 되는 거는 뭔가 밑에를 뜯어먹어서 뭔가 밑에를 괴롭혀서 했을 거라고 저도 이제 그런 정서를 기반으로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위에가 올라가는 게 반드시 약한 사람들을 괴롭혀서 그런 건 아니더라 라는 거를 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폐쇄형 경제 모델을 사고하기보다는 뭔가 그 잘 나가는 기업, 그게 이제 우리 포항제철이 됐건 포스코가 됐건 아니면 삼성이 됐건 현대가 됐건 잘 나가는 기업은 더 잘 나가도록 도와주고, 다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은 더 올라가도록 더 도와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부강부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위에도 더 잘 되도록 도와주고 아래도 잘 되도록 도와주고 그런 문제의식을 담아서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의식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닌데 공부를 하다가 좀 이제 알게 됐던 얘기여서 오늘 얘기도 그래서 약간 세계 경제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우리 대통령님께서 추천해줬던 내용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뭐 더 관심 있는 분은 유튜브에 최경천 소장의 불평등 연구, 저 이제 약간
그 우리 이제 박사 교수 뭐 이런 호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한동훈이 압수수색을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정식 명칭은 소장입니다. 소장.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인데요. 그리고 실은 이제 의도적으로 신성장이라는 건 진보 쪽에서 성장 얘기를 좀 덜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저희의 약점이어서 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도 같은 문제의식이었고 17대 국회 참여정부 시절에 17대 국회 저는 민주노동당 원내 당직자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으로 치면 원내대표실 같은 곳에 있었던 당직자였는데 이제 약간 연식이 되는 분들은 기억할 텐데 그때의 진보 보수 언론 프레임은 그 경제 프레임은 보수는 성장을 통한 분배를 주장했고 진보는 분배를 통한 성장을 주장했어요.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고 이제 약간 경제 공부를 쭉 했었는데 저는 그때도 우리가 약간 미치는 거를 하고 있다 지금 마이너리티 소수파 노선을 취하고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제일 좋았던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성장을 통해서 분배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당시 열린우리당이 분배를 통한 성장을 고집하면 국민 다수의 경험과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분배를 통한 성장을 고집했냐면 성장은 당시 우파의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17대 국회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는 왜 성장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해서 이제 내용적인 거는 약간 진보의 전통적인 걸 담았지만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걸 쓴 거는 실은 앞에 소득 주도가 핵심일 수도 있지만 진보 세력이 특히 민주당 계열이 성장론을 전면적으로 채택한 최초의 담론이 저는 소주성이었다 생각을 해요. 내용적인 건 뭐 더 이제 채워나갈 때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진보도 뭔가 이렇게 성장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문제의식 연장으로 이거는 한 40회 정도 나가서요. 더 관심 있는 최근 한 빙산의 일각을 담았으면 책에서 담지 못한 빙산의 부각을 주로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뭐 스웨덴 3인당 얘기도 있고 스웨덴 복지국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초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농지개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그런 거 연장이고요. 저는 이제 실은 이제 약간 정책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실은 저는 이제 정세 분석이나 전략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요. 정책적 문제의식과 전략적 문제의식을 좀 넘나드는 약간 전략적 문제의식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정책의 문제의식을 뭔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걸 이제 좀 넘나들어서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이제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2020년에 부동산 이슈가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그 약간 확장 어떤 이슈를 국면을 바꾸는 거에 문제의식이 연장으로 원래 이제 7월 13일 날이 서울 도심 고밀개발 4대문 안에 한해서 광화문을 비롯한 4대문 안에 한해서 용적률 1000%라는 파격적인 부동산 공급 방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약간 이제 그 민주당의 일반적인 분들과 생각을 약간 다른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는 약간 시민운동 출신 분들이 많아서 부동산 공급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분이 실제로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박 시장님이 이제 그런 걸 오케이 하셔가지고 마치 2012년 대선 때 약간 강경 보수 이미지가 강한 박근혜 씨가 경제 민주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중도표를 확 뺏어간 것처럼 그러니까 보수 색깔이 강한 사람이 민주당 정책을 얘기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던 중도표를 뺏어간 게 2012년 경제 민주화로 볼 수 있는데 거꾸로 우리는 약간 보수적 아젠다를 우리가 뺏어와서 보수 중도 일부를 땡겨오는 그런 문제의식을 실은 준비했던 게 용적률 1000%였는데 7월 13일 날이 발표 D-Day가 예정돼 있었는데 5일 전에 돌아가셨었어요. 7월 9일 날 돌아가셔서 이제 약간 불발탄이 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인터뷰했던 내용에서 이거를 이제 일부러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한 3주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왜냐면 인터뷰를 계기로 중앙당이 약간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부동산 공급에 우호적인 걸로 좀 바뀌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분은 김병욱 의원님이라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님이랑도 아주 가까운 사이시고 근데 이분도 약간 생각이 말랑말랑하신 분이시고 우리 당의 정책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하셨는데 우리 당이 좀 약간 금기화하고 있는 거를 좀 넘는 저도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 김병욱 의원님도 그렇고 이분은 삼성전자이신 분이고요. 김병욱 의원님, 우리 정성호 의원님 여기가 이제 저인데요. 그래서 제목은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정책 세미나. 그래서 민주당은 뭔가 이렇게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뭔가 약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그런 이제 어떤 그 이제 인식이 많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의도적으로 뭔가 이제 김병욱 의원님도 약간 저랑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아주 이제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뭔가 당에서 잔잔하게 그런 걸 계속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해서 그 의원들 모임은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민주당이 대기업 얘기하면 뭔가 혼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뭔가 위축되었던 분들이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조금씩 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그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9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가 무너진 뒤로 이제 9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특히 이제 그 스웨덴을 주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스웨덴식 복지국가는 정말로 100년 중에 딱 80년을 3인당이 집권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웨덴 3인당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약간 좀 말랑말랑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었어요. 생각이 되게 유연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실사부시적인 전통이 있었다 그럴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학적 기풍이 있었어요. 약간 경제학, 정치전략, 어떤 이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동시에 넘나드는 재주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스웨덴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가 더 낮아요.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훨씬 더 높고, 그래서 처음부터 대기업을 육성하는 걸 염두에 두고 아예 스웨덴 3인주의자들이 스웨덴 모델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국가를 우리는 복지비 지출을 많이 하는 사회 정도로 알고 있는데, 특히 스웨덴 모델 또는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핵심은 경제학적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학을 베이스로 복지국가를 공부하신 분이 별로 없는데, 스웨덴식 복지국가 진짜 핵심은 오히려 이제 경제학적.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한 3프로 TV에서 한 3번인가 4번에 거쳐서 얘기한 게 있었는데요. 나중에 한번 뭐 검색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나중에도 이제 그런 우리가 좀 스웨덴식 복지국가에 대한 약간 재해석 그런 걸 좀 하려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약간 투자 촉 진영 복지국가, 친기업 진보주의 이런 표현을 좀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약간 부분적으로 했는데 좀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민주화 이후 참여정부 불평등학대 이 얘기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최장집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최장집 교수님의 책을 매우 좋아하고 열심히 읽고 실제로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이어서 이제 그 오히려 이제 좀 더 나아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흰색으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참여정부 때 정치학 관련돼서 가장 많이 팔리고 유명하신 학자를 딱 한 분을 꼽으면 그 당대를 살았던 분들은 별 이견 없이 최장직 교수님을 뽑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자로서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읽어보면요. 나는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지적으로 나빠졌다고 본다. 계급 간 불평등 구조는 훨씬 빠른 속도로 심화되어 왔으며 과거 교육과 국면을 통해 가능했던 사회이동의 기회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건 이제 2회차 때 했던 강의 내용이긴 한데요. 보수 편향적 정당 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민주주의가 가져온 가장 큰 사회적 결과는 계급 간 불평등 구조가 급격하게 심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지인 개수는 오히려 증대되었다. 이 책에서는 두 가지 이 단락, 그리고 이 단락이 이 책 전체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민주화는 한국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었나? 이게 하나가 있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불평등을 확대시켰나? 그래서 당시에 저는 이제 민주노동당 원내 당직자였는데요. 그때 언론에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라는 표현이었어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해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했지만 불평등이 더 확대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좋은 불평등을 쓴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하셨던 조기숙 교수님이 제 책을 보고 매우 이제 기뻐하시면서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불평등이 확대된 것 자체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되게 힘들어하셨대요, 마음으로.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뭔가 서민들을 위해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불평등이 계속 확대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진보정당 쪽에서 막 공격을 하니까 되게 마음이 불편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실은 제 책에서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노무현 정부 치고미갈입니다. 우리나라 이거는 불평등 척도인데요. 위에 있을수록 불평등이 높은 거고 아래에 있을수록 불평등이 낮은 건데,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불평등이 줄어들다가 94년부터 불평등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여기 노무현 정부 때 불평등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다 이제 한평생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실제로 개혁적인 정책을 매우 많이 했습니다.
금융실명제도 이때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도 이때 만들어졌고 건강보험 통합도 이때했고 고용보험 제도도 그전에는 아예 없었던 제도예요. 고용보험 제도도 이때 만들었고 확대도 이때 했었고 좋은 일은 많이 했는데 불평등도가 커졌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그동안 신자유주의 정책, 재벌 편향 정책, 비정규직 확대 정책 때문에 불평등이 증가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원인도 빵표는 아니겠지만 주된 원인이 아니다. 이때 왜 불평등이 증가했냐? 그냥 중국의 수출을 대박쳐서 불평등이 증가한 겁니다. 불평등은 이제 첫 회차, 2회차 때 드렸던 얘기인데 하층 소득 대비 상층 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입니다. 그런 불평등은 논리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논리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상층이 오르거나 하층이 꼬꾸라지거나 중간이 이렇게 얇아지면 불평등이 증가하게 돼 있고 불평등이 줄어드는 경우는 상층이 작살나거나 하층이 위로 올라가거나 중간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상층은 실제로는 지난 30여 년간의 시기열을 보면 뭘로 움직이냐면 수출이 잘 될 때 불평등이 증가하게 되고 수출이 작살나면 불평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만약에 신문들을 봐서 한국 수출이 역대 그냥 최고로 많이 됐다. 그 뉴스를 보시면 다음에는 불평등이 증가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수출이 작살난다. 이게 코로나의 원인이 됐든 아니면 미중 패권이 됐건 한국 수출이 뭔가 작살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라든가 자동차, 반도체 이게 다 어렵다. 지금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한 20% 정도 되거든요. 자동차는 지금은 최근에 엄청 많이 올라가서 한 자동차가 한 그 절반 정도 될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대중국 수출액과 임금 진입의 대수의 관계는 상관관계 얘기는 하지만 0.832. 그래서 2001년도에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라는 거에 가입을 합니다. 그 WTO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드릴 건데요. 그래서 중국의 당시에 WTO 가입 이후에 연평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12%.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유럽연합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성장률이 1%예요. 그리고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데 미국이 한 2.5% 정도 되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게 연평균 0.9%였어요. 일본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최근 적으면 1.5% 많으면 3% 정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12%는 어마어마한 성장률이거든요. 세계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전성기 때 3조 호황 때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이제 한 10%, 12%였는데요. 그리고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25%였고 더 놀라운 거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30%였어요. 이때 뭐냐? 우리가 이제 삼성, 현대, LG, SK, 포항, 포스코 이런 등등이 90년대 이전까지는 실은 약간 국내 재벌이라고 더 많이 불렸어요. 용어도 우리가 대기업이라는 용어보다는 재벌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거든요. 야, 재벌이야 말이야, 삼성 재벌. 근데 이 중국 경제가 대박을 칠 때 같이 올라타면서 그때부터 글로벌 대기업이 된 걸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해외 나가면 이제 삼성, 현대 이런 걸 로고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때가 다 90년대 이후다. 그런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 중국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짧게만 드리면서 중국이 이 파란색이 전 세계 공업 생산량의 추이인데요. 중국, 미국, 독일, 일본인데 파란색이 중국이고 노란색이 독일이고 회색이 일본이고 이제 주황색이 미국인데요. 이건 물론 질적인 건 아니고 양적인 겁니다. 예컨대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유럽에서는 마스크 만드는 공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제 서비스업,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만 하고 고부가 가치 제조업만 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특이한 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저부가 가치 제조업부터 고부가 가치 제조업까지 다이가 있는 나라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부가 가치 제조업이 덩치가 크진 않지만 그게 우리나라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같은 거를 유럽에서는 아예 못 만들어요. 만들어 본 적이 없고 그런 공장은 씨가 다 말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 마스크 공장에서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 메르스 사건이 되게 메르스랑 황사가 또 중국발 황사가 이제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스크 산업이 황사 때문에 커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기본 마스크 산업이 있으니까 이제 빨리 대응할 수 있었던 건데 아무튼 이걸 보시면 여기 연도는 이게 2002년, 2000년, 2005년, 2011년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마치 용이 오르듯이 용이 치솟듯이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의 27 내지 30% 정도 그냥 퉁쳐서 30%
실제로 대략 한 27% 정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중국의 제조업 전체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첨단 산업에 한해서 견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몇 가지 이제 AI 분야라든가 컴퓨터 중에서 약간 이제 고부가 가치라든가, 왜냐하면 제조업 역량과 연동되는 게 뭐냐면 전쟁 역량과 군사력과 직결됩니다. 우리 1840년에 아편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편 전쟁은 세계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서양의 최강자였던 영국과 동양의 최강자였던 중국이 한판 붙었던 사건이 아편 전쟁인데, 중국이 완전 박살이 나죠. 그 영국의 그 배 한 3척인가 4척한테 중국 전체가 다 박살이 나는데 군사력에서 게임이 안 된 거야. 우리 동학 갑오 농민전쟁 때도 동학군이 일본한테 작살이 그 게임이 안 됐던 거는 무기가 딸린 거거든요. 저쪽은 총으로 다 무장해 있고 우리는 축창 들고 달려가니까 이제 떼죽음을 당했던 건데, 그래서 제조업 역량은 군사력과 직결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제조업 역량을 막는 것 자체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첨단 기술, 첨단 제조업 역량은 이제 이제 미국이 맡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1980년에 미국을 100으로 놓고 보면 중국이 한 7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미국을 100으로 놓고 보면 중국이 75 정도로, 그러니까 국가 GDP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위협하는 정도가 된 거죠.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 수출에서 90년부터 최근까지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비중이고, 주황색이 일본에 수출하는 거, 파란색이 미국에 수출하는 건데, 이 2001년도 기준으로 중국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됐고, 2003년도 기준으로 미국 수출을 더 많이 하게, 그러니까 미국을 제꼈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는 25%,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25%가 중국이고, 그리고 여기는 홍콩이 또 8%가 있어요. 그래서 홍콩까지 합치면 33%가 중국이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2배, 일본의 한 5배인데, 다만 최근에는 중국이 이제 지금 부동산 버블이라든가 뭐 중국 경제 침체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거의 한 20%까지 떨어졌어요. 25%에서 한 20%까지 떨어졌고, 지금 미국은 자동차가 지금 대박을 치고 있거든요. 현대차 등등이 대박을 치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두 개가 근접했어요. 두 개가 근접했고,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일본도 비중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정학적으로 미중 패권이 벌어지면서 중국에게는 뭔가 불이익이 계속 갈 거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그러면 중국이 전 세계 이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30%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미국이랑도 우리가 걸치고 중국이랑도 걸치고 일본이랑도 걸치고, 우리가 그동안 지난 30년 우리가 일종의 세 다리를 걸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점점 중국이랑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도 양자태기를 점점 강요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양자태기를 강요받고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유럽연합에 있는 많은 선진국도 양자태기를 강요받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중국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 이런 데는 여전히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고부가 가치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기술력 있는 고부가 가치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도 강국들인데, 지금 최근에 그 나라들의 중국에 있는 공장이 한국과 일본으로 많이 이전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에는 뭔가 좀 불안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또는 미국의 동맹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그래서 약간 이 미중 패권은 우리의 위기인 측면과 기회인 측면이 좀 공존한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 얘기는 이제 불평등에 특화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혹시 우리는 97년 외환위기 기억이 워낙 세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학자분들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개념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997년 체제,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기반으로 한 거를 87년 체제라고 표현했고, 97년 외환위기와 관련된 걸 우리가 그동안 불평등, 노동시장,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다 97년 외환위기로 알고 있었는데, 실은 외환위기보다 더 큰 파워로 중국 효과가 컸다. 그래서 이거는 외환위기 전후 4년간이랑 중국이 WTO 가입한 4년간의 우리나라 불평등의 증가분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0.01고 0.018. 그래서 우리가 97년 체제라고 알고 있는 거에 절반 이상은 한중 수교 효과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효과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리고 미국도 그거는 미국이 일부러 이제 화살표를 표시한 거는 중국이 WTO를 가입하는 게 2001년이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한중 수교를 맺은 게 92년이어서 한중 수교를 맺은 분기점으로 해서 대구의 섬유산업과 부산의 신발산업이 이제 그때 중국의 값싼 가성비 낮은 우리가 신발과 섬유를 1,000원에 팔았다면 미국 시장에 중국이 100원을 팔기 시작하거든요.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초토화되는데 중국과 경쟁하는 제조업이 초토화되고 우리나라 공장들이 중국으로 많이 이전을 하게 돼요. 근데 미국도 같은 일을 겪어요. 이거는 2001년도에 중국이 WTO 가입하니까 이 파란색은 뭐냐면 미국 제조업 일자리예요.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중국이 WTO를 가입하기 이전에는 1,800만 명이었는데 1,800만 명인데 요만큼 제조업 일자리가 작살이 나가지고 700만 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1,100만 명만 남게 돼서 이 중국이 WTO 가입하는 거를 물론 그래서 이제 중국이 WTO를 가입해서 전 세계가 물가가 낮은 효과를 보게 된 거예요. 중국의 값싼 공산품들을 공급받게 된 거니까. 그런데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작살나면서 미국의 이제 공장지대, 그걸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표현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울산, 창원, 마산 이런 데들이 다 초토화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킨 최초의 정치인이 트럼프였던 거죠. 그 전까지 미국 지식인들이 이거를 잘 파악하지 못했던 거고 다만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2000년대 이후로 뭔가 좀 이상하다. 2000년대 이전에 미국의 불평등은 IT 기술 때문에 불평등이 생긴다는 견해가 좀 더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자. 그래서 지방 농어촌이나 이런 쪽에 컴퓨터 보급하는 정책을 쓰고 그랬어요. 불평등을 줄이려면 디지털 격차를 줄여야 되는구나. 근데 실제로는 디지털 격차 효과보다도 중국 효과가 훨씬 더 컸던 거죠. 이때는 미국은 디지털 효과가 있는데 요 2000년대 이후로는 미국도 중국발 불평등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하나는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약간 복습 차원인데요. 지난번에 2회차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알고 이제 그 2회차 강의를 못 오셨던 분은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요. 자 한번 이제 여기 그냥 따라 해볼게요. 외환위기부터 3대 적폐 때문 역대 정부 잘못 그 다음에 경제성장에 해롭다 일국적 분석 이 5가지가 우리가 지난 한 20여 년 이상 알고 있던 불평등에 대한 통념을 대충 한 카테고리화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아까 이제 공부하시는 거 좋아하고 또 뭔가 이렇게 뉴스라든가 어떤 강의라든가 들었을 때 우리가 불평등에 대해서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텐데 이 5가지가 대충 어지간하면 다 들어가는데 제 책 내용의 주요 내용은 5가지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94년부터였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대 적폐가 뭐 빵프로는 아니겠지만 재벌 계열사 수는 이제 어떤 재벌 이런 것보다는 이런 요건도 이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부분적으로 있긴 하지만 역시 수출 그다음 또 하나 고령화 하층은 이제 고령화 어르신들 그리고 역대 정부 잘못이라기보다 뭔가 대내적 원인보다는 뭔가 대외적 원인 이 대외적 원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 손 놓고 방치하자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불평등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장, 경쟁력, 그 다음에 계층 사다리, 가난한 사람을 올라가게 하는 거 이런 이제 이 숫자 덩어리 자체에 우리가 너무 많이 꽂히지 말고 우리가 원했던 거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지 숫자를 줄이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세상 만드는 거라는 더 큰 관점에서 불평등, 경제성장, 경쟁력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놓고 봐야 되는 거지 또 하나를 좀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충 이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또 다시 또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조기숙 교수님, 그 참여정부 때 청와대 홍보소 하셨던 조기숙 교수님이 최근에 낸 책이 있어요. 민주당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제목으로 약간 이제 비판적인 제목을 쓰셨는데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좀 이제 그 뭔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는데 그 중에 한 꼭지로 그 조기숙 교수님의 문제의식은 어떤 게 있냐면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문제의식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조기숙 교수님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참여정부 경제정책이 뭔가 너무 이렇게 약간 우파적이었고 그리고 소위 말해 우클릭을 했고 그러니까 약간 좌클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훨씬 더 진보적인 색깔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참여정부에 대한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라는 문제의식으로 뭔가 센 걸 했는데 근데 일종의 참여정부 정책 실패론에 근거했는데 실제로 참여정부가 경제정책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라는 게 조기숙 교수님의 문제의식이고 그러면서 제 책을 인용하세요. 그래서 참여정부 경제정책이니까 아까 전에 제가 불평등을 왜 보여줬냐면 최장집 교수님의 문제의식에도 참여정부 경제정책과 이런 등등이 불평등을 확대시켰다. 근데 저의 반론은 뭐냐면 참여정부는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참여정부가 잘못해서 불평등이 확대한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수출을 대박쳐서 불평등이 커진 거라는 거야. 중국에 대한 수출 대박이 불평등 증가인데 물론 우리는 계층사다리 정책을 써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역동성을 살리고 어떤 이제 세습 문제 같은 거에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고 자산 격차 같은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 한미 FTA 정책, 관료액이 포획되었다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한번 좀 더 차분하게 나중에 좀 더 이제 재평가가 필요하다. 참여정부가 반드시 실패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아까 했던 거니까 개혁적인 정부일 때 오히려 불평등이 증가하고 이명박 정부 때 불평등이 줄어들고 박근혜 정부 이후에 불평등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잘해서나 박근혜 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수출의 출렁거림이 많았다. 그런 얘기를 줄이는 거고요. 좀 넘어가서 이제 오늘 중국 얘기랑 이제 그 미중 패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요만큼만 볼게요. 이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되고요. 저는 실은 94년부터 불평등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제가 어디서 뭐 본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불평등이 94년부터 증가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그 불평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거나 경제학자분들은 왜 94년부터 증가했는지 설명을 못 하고 있어서 저도 그냥 궁금하다. 왜 94년부터일까? 그런 걸 하다가 나중에 중국을 공부하다가 알게 됐어요. 중국 경제 공부하다가 알게 돼서 한중수교가 92년에 체결됐다는 걸 알고 이게 한중수교랑 연결돼 있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이제 가설을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자료들을 막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냥 교양 차원에서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국은 78년 이전까지는 아까 이제 그 마오쩌둥 체제에서 이제 약간 계획 경제, 국유화, 그다음에 그 농촌은 그 가가호가 농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가 전체 다 농토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농지 자체가 국유화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전국 인민공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의 농민들은 열심히 일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다 국가가 뜯어갔거든요. 마치 옛날에 일제시대 지주소작 관계에서 이렇게 지주들이 막 그 한 7대3, 8대2로 뜯어가는 것처럼 국가가 다 뜯어가니까 중국이 가난한 이유 중에 하나는 토지 분배 이제 다 국가가 가지고 있어서 그랬어요. 근데 1978년 이후에는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농촌 중심으로 개혁을 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가정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50년 농지개혁을 하는데 중국은 농지개혁이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공내전 때는 농민에게 줬다가 국공내전이 끝나니까 한국전쟁 이후에는 다시 국가가 그걸 다시 회수해버려요. 그래서 농촌이 생산력이 떨어지다가 78년 이후로 다시 토지를 다시 나눠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토지를 농민에게 나눠주니까 중국 농촌의 생산량이 쫙 올라가요. 연평균 10%씩 올라가요. 연평균. 그래서 그냥 인센티브의 개혁만으로도 경제가 얼마큼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한국의 농지개혁 사례와 중국의 덩샤오핑의 토지를 농민에게. 그래서 오히려 토지를 농민에게 중국이 준 거는 오히려 78년부터예요. 그리고 92년도는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남순 강한 이후로 수출 중심 공업화를 전면하는 건 이때부터예요. 실은 개혁개방 자체는 이때부터 하지만 이때는 농업개혁, 농촌개혁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에 WTO 가입을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약간 이제 신창타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두 번씩 들어봤는데 형규 씨, 네. 중국몽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중국몽이 무슨 뜻이에요? 그 중국과 함께 와서 큰 꿈을 이루자는. 맞습니다. 대충 맞는데요. 중국몽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중국몽이라 그래요. 우리가 중화가 중국이란 말도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전 지구의 또는 우주와 세계의 중심이 자기네 나라란 얘기예요. 기본 세계가 아니에요. 우주의 중심과 세계의 중심과 지구의 중심은 우리다. 그게 천하라는 개념이에요. 천하. 그래서 중국이란 말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중국몽이라는 말은 다시 그 제국을 부활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터키라고 불렸던 나라가 튀르키예로 국가 명칭을 바꿨거든요. 몇 년 전에. 그게 뭐냐면 그 에르도안이라는 그 터키 지금 그 약간 독재자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약간 박정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위대한 꿈. 그러니까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 한족의 위대한 꿈. 저기 튀르키예는 오스만 투르크의 위대한 꿈. 그다음에 지금 푸틴은 그 러시아 그 제국의 위대한 꿈. 그다음에 인도는 이제 인도의 모디 총리라는 사람은 힌두 민족주의의 위대한 꿈.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 붕괴한 이후에 민족주의에 기반한 제국의 부활. 이게 지금 세계 정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다 공통점은 제국의 영광을 가진 적이 있는 민족주의에 다 기반이.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연장으로 이런 걸 추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2018년 이후에 이제 이 미국이 이제 특히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게 되죠. 그래서 요 5개의 국면마다 우리나라가 다 출렁출렁 거렸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서 1992년에 우리나라가 한중 수교 이후에 불평등이 확대되기 시작한 거고 2001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대기업 수출이 대박나면서 불평등이 오히려 더 커져요. 대신 한국에 갇혀있던 국내 대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이 되는 분기점도 이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 전 세계 경제사에서 중국 경제 특수를 가장 많이 누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봐야 돼요. 대한민국.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려움도 우리한테 많이 오게 될 거예요.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러 가지 미중 근데 이거는 뭔가 트렌드의 변화로 봐서 우리가 뭔가 재적응하는 걸 해야 돼요. 이거를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2014년 이후는 중국 자체가 뭐를 하냐면 자기네 자체에 우리로 치면 약간 중간재와 부품을 국산화하는 걸 해요. 중간재 국산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중간재를 국산하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어가지고 불평등이 줄어들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성, 현대, LG, SK, 뭐 포스코 이런 등등이 옛날에는 연평균 30%씩 수출을 했다면 지금은 연평균 5% 정도밖에 수출을 더 못하는 거야. 전년 증가분으로 치면. 그래서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수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가 본격화되니까 앞으로도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걸 이제 보통 언론에서 안미 경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안미 경중은 이건 물론 이제 부자 망해도 3년 가는 것처럼 트렌드가 지난 30년간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한 5년, 10년, 15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뭔가 이제 중국과 점점 관계가 약해진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하든 기업을 하든 그렇다. 중국은 이 중국 경제는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중국 경제에 관한 책들은 다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약간 트렌드 책이라고 그러고요. 시진핑 나오면 시진핑, 후진타 나오면 후진타오, 장점인 나오면 장점 이런 건데 혹시라도 나중에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이 책이 좀 중국 경제사 전체를 좀 조망하는 책이니까 관심 있는 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제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 관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이 사람이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고요. 덩샤오핑인데 89년도에 89년 6월 4일날 천안문 시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78년도에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실권을 잡아가지고 개혁 개방을 해요.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 한 사람의 정치 리더로서 되게 공부할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되게 곤경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뭐랄까 이 중국인들에게는 위대한 지도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뭔가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서 되게 엄청나게 거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개혁 개방을 하는데 개혁 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작용이 부분적으로 발생을 해요. 순기능이 훨씬 더 많았지만 부분적인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89년도에 천안문 시위라는 게 벌어져요. 그래서 천안문 광장에서 학생들이 이제 대규모 시위를 그 어마어마한 광장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 시위가 점점점 격화돼가지고 덩샤오핑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이 거기를 유혈 진압을 해요. 광주를 진압하듯이 우리 80년 광주를 진압하듯이 진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천안문 시위대는 원래 개혁개방 지지파들이었어요. 근데 더 급진적인 개혁개방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제 그걸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는 오랫동안 공산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혁개방 반대파가 있었고 점진적인 개혁개방파가 있었고 그러니까 소극적 개혁개방파와 적극적 개혁개방파가 있었어요. 그게 세 파가 있었다고 치면 덩샤오핑은 적극적인 개혁개방파였어요. 뭔가 팍팍팍팍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 덩샤오핑 세력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반대파 3분의 1, 소극적인 파 3분의 1, 적극파 3분의 1이었다고 치면 근데 천안문 시위를 통해서 개혁개방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천안문 시위를 하게 되고 학생들을 죽이니까 뭔가 이렇게 중국 공산당 내에서 덩샤오핑이 이제 그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네가 서투르게 개혁개방을 막 마구잡이를 하다가 애들까지 죽이게 됐지 않냐? 라고 이제 이 뭔가 비난의 화살이 덩샤오핑한테 몰리게 돼요. 덩샤오핑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이선 후퇴하게 돼요. 그거 다 진두지휘한 다음에 이 사람이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중국은 개혁개방이 통째로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돼요. 통째로. 이제 중국이 개혁개방 끝나는구나. 다시 이제 옛날 그 국유화와 계획경제와 인민공사 시절로 돌아가는구나 하던 시절에 89년 6월 4일에 천안문 시위 진압일인데 89년 그해 겨울에 세계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동독 베를린 장벽의 붕괴예요. 그리고 90년에 동유럽 공산주의가 순차적으로 다 무너지고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등 아마 이제 그때 학생운동 경험이 있거나 그러면 저도 이제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공산주의가 90년에 다 무너지고 91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는 날짜가 혹시 기억을 하나요, 우리 형규 씨?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의 줄임말이 소련인데 소비에트 연방이 정식 해체되는 날짜가 1991년 12월 25일이에요. 우리로 치면 크리스마스 날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1991년 12월 25일 날 소련이 붕괴되는 공산주의 국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원조 국가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로 치면 미국이 붕괴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미국이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를 폐지하고 미국이 갑자기 사회주의가 된다는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충격적인 사건인 건데 그래서 그거를 다 관망했던 중국 공산당의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냐면 하마터면 우리도 작살날 뻔했네. 우리도 체제가 붕괴될 뻔했네. 라고 그 개혁개방 반대파조차도 가슴을 쓸어내게 돼요. 그나마 덩샤오핑이 하던 개혁개방이 있으니까 그나마 한 10몇 년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체제 붕괴가 안 된 거지 라는 거를 그런 분위기가 확산돼요. 90년 그런 이제 89년, 90년, 91년에 소련 그 공산주의권의 연이은 붕괴를 보면 그래서 이게 92년 1월 달에 저기 짱 박혀 있던 덩샤오핑이 마치 우리 정계 은퇴 선언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97년에 다시 출마한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다 보던 덩샤오핑이 88세의 노후를 이끌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를 던져요. 그게 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중국의 바닷가 지역, 대만과 홍콩과 인접하고 있는 선전, 광저우 등등의 이제 바닷가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나라로 치면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를 방문하고 마치 김영삼 대통령이 거제를 방문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것처럼 정치적 지지반이 가장 강력한 동네 그쪽으로 이제 투어를 하는 거죠. 그거를 남쪽 지역을 순방하면서 떠들다, 강의하듯이 떠들다. 그래서 그거를 남순 강화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때를 분기점으로 이제 개혁개방이 되고 그래서 92년 10월에 한두 번씩 들어봤을 수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용어가 이때 정식으로 채택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따님이에요, 따님. 그 덩샤오핑의 딸인데요. 그래서 형식은 가족 여행을 빙자해가지고 중국의 군대의 가장 대빵인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를 방문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 주민들이 나라와 같이 환영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혁개방의 혜택으로 소득이 2배, 3배 상승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인파로 마치 촛불 시위만큼 많은 인파로 덩샤오핑을 환영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국경에 있는 중국 공산당의 보수파들이 보면서 아, 개혁 개방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거대한 민심이구나 하면서 이때부터 개혁 개방이 압도적 주류 노선으로 정착이 돼요. 그 전까지는 약간 십몇 년간은 노선 투쟁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중에 개혁 개방 반대파가 다수파였고 개혁 개방파는 소수파였어요. 근데 그거를 덩샤오핑이 개인기와 정치력으로 이렇게 갓난신고를 뚫고 어떨 때는 급진적으로 어떨 때는 점진적으로 가다가 요 78년부터 92년까지는 다 이제 한 무려 14년에 걸쳐서는 당내 노선 투쟁 과정을 거치다가 92년에 아, 이제 별로 이제 당의 아주 압도적 다수파가 개혁개방 찬성파로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웨덴 3인당 사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어떻게 현대화하냐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DJP 연합, 김종필 씨랑 했던 게, 우리가 지금 그때 생각하면 저도 이제 DJP 연합을 좀 당시에는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인데, 아니 5.16 쿠데타 일으킨 김종필 같은 놈이랑 손을 잡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DJP 연합을 안 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정권 구치를 못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한 사람의 리더십, 우리는 모두 어떤 오래된 관행에 멈출 수 있거든요. 오래된 관행에 치달을 수 있는데 그 관행을 어떻게 이렇게 그 다수의 합의를 이끌어 나가면서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노선 전환의 어떤 전환한 리더십, 어떤 전환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엔 덩샤오핑이어서 에지라 보골이라는 사람이 쓴 1000페이지짜리 덩샤오핑 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그 책을 보시면 큰 될 거고요. 이거 다 넘어가고 2014년, 2008년, 9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더 전이돼가지고 유럽에서는 2010년, 11년, 12년에 유럽 재정위기라는 게 터져요. 그래서 그리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유럽이 통째로 이제 구제금융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거를 중국이 다 지켜보다가 아, 서구 얘네들 별거 아니구나, 서구 자본주의 엉터리구나. 그리고 뭔가 중국이 201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국가 전체의 GDP, 1인당 GDP와 인구를 곱하기 한 거, 그거를 2010년도에 일본을 중국이 따라잡게 돼요. 아주 오랫동안 1960년대 이후부터 국가 GDP는 넘버1은 미국, 넘버2가 항상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우습게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일본 그러면 경제 대국이거든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무튼 이제 다 이렇게 센 놈한테는 놈자를 붙여서 표현한다는데, 일본 놈, 미국 놈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제 우리는 뭔가 그런 DNA가 그렇다고 표현하던데, 그래서 2010년도에 중국과 일본이 뒤집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중국이 이제 더 커지게 되는데, 그런 걸 보다가 중국이 자기네를 이제 한 단계 뛰어 올리려고 세 가지를 해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긴 하지만, 하나는 산업구조 고도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중국의 첨단 제조 R&D 투자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요. 여기 이제 R&D 투자액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액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기술 수준별 중국의 수출 비중. 여기 보시면 기술 수준이 낮은 거의 비중은 줄어들고,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저기술, 중기술, 중저기술, 여기 중고기술, 고기술. 그러니까 기술을 편의상 4개로 나눠서 4등급으로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첨단기술로 나누면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한 1인당 33,000, 4,000달러 정도 돼요. 1인당 34,000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1,000달러가 되는 게 77년도예요. 1,000달러가 되는 게 77년도고, 그리고 한국전쟁 직후에는 한 60달러 이 정도 했어요. 60달러면 엄청 낮은 거죠. 그 돈으로 치면 한 6,000원? 6,0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컨대 1,000달러, 10,000달러, 20,000달러, 30,000달러 올라오는 과정은 동시에 뭐냐면, 결국 이게 저소득 국가가 고소득 국가가 되는 과정은 저기술이 고기술로 오는 과정이랑 똑같고,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가 초등학교 정도만 다니다가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로 올라가는 과정과 논리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일정 단계를 넘어가면 R&D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교육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떤 고부가 가치 분야, 고기술 분야는 결국 그 분야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지만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결국 이런 고기술을 누가 하는 거냐면 결국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국가가 밀어주는 걸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컨대 우리가 이 볼펜과 반도체가 있으면
볼펜보다는 반도체가 더 고기 수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점점점 뭔가 이제 어떤 대기업의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주고 뭐 중간 규모 기업, 그러니까 중기업, 소기업, 이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이 각각의 역할을 좀 적절하게 부여해주고 그걸 인정해줘야지 실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고 중국은 동시에 이게 같은 말이에요. 실은 산업구조 고도화랑 중간재 국산화, 무역구조 축소가 이게 중국이 중간재를 국산화해요. 우리나라는 중간재라는 건 뭐냐면 재화를 세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재화를 원자재, 중간재, 소비재. 그래서 소비재는 뭐 초코파이, 화장품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원자재는 뭐 석유, 석탄, 원유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면 나머지 가운데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중간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의 주력이 우리가 중국한테 수출하던 80%가 중간재였어요. 반도체가 대표적이었고 뭐 자동차 부품, LCD, 뭐 올레드, 뭐 컴퓨터 부품 내지는 석유화, 조선. 왜냐면 조선을 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진 않잖아요. 뭐 조선을 뜯어가지고 막 밥 먹고 그러면 조선이라는 건 결국 이제 중간재고 그다음에 석유화 이런 게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중간재를 국산하고 무역우주를 축소하니까 이게 같은 말이죠. 중국이 중간재를 국산하니까 무역우주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 경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이 중간재를 국산하니까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고 얼마만큼 급감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는 우리가 연평균 29.2%를 수출했어요. 연평균 증가율이에요. 작년에 100억을 수출했으면 올해는 130억. 올해 130억을 수출했으면 내년은 이제 한 150 얼마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30억씩 계속 30%씩 증가했는데 그 뒤로는 증가율이 한 2%대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급감하게 되면서 불평등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이후에 2015년 이후에 불평등이 줄어드는 이유는 물론 이제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것도 어르신들의 빈곤율을 줄이면서 도움이 됐고 노무현 정부 때 기초노령연금, 박근혜 정부 때 기초연금 인상이 도움이 됐지만 그러니까 상층은 수출이 어려워져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었고 하층은 어르신들의 처우가 좀 개선돼서 특히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국민연금 수급자도 지금 점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층이 올라가는 건 이제 좋은 평등인 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개선되는 건 좋은 거니까. 근데 잘 나가던 대기업이 어려워지는 건 나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나쁜 평등, 이거는 나쁜 평등을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김경수 지사님이 계셨던 경남, 부울경 지역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어려워져요. 아마 지금 뭐 포철을 비롯한 데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드니까 이러저러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위기는 두 번 있었는데 90년대 중반에 어떤 노동자 대투쟁과 임금 인상과 한중 수교 때는 경공업 분야의 중소기업 제조업이 어려웠던 거고 저는 옛날에 이제 노동운동하려고 구로공단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90년대 한참 구로공단에 있는 많은 데가 도시 외곽으로 서울에 있는 공장지대는 안산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90년대 중반에 제조업의 위기고 2010년대 제조업의 위기는 대기업 분야, 중화학공업 분야 제조업의 위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한국 경제의 주력 부대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경제 약간 대표 선수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울경 청년들이 수도권 이동이 증가하고 한국 경제 불평등은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불평등 축소는 좋은 거,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좋은 거, 그 다음에 수출이 잘 되는 건 좋은 거, 경제 성장이 되는 건 좋은 거, 우리는 그거를 다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은 그것이 얽히고 설켜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분야가 다 따로따로 공부하시거든요. 뭐 기업 균형 발전 공부하시는 분, 불평등 연구하시는 분들, 뭐 수출 연구하시는 분들, 중국 경제 연구하는 분들이 다 다르니까 그걸 서로 연결한 적이 없는데 저는 거꾸로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건 왜 저럴까, 저건 왜 저럴까, 아무튼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서로 연결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이 중간재를 국산하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주력 품목, 이게 우리나라 수출 13개거든요. 선박,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석유, 자동차 부품, 자동차, 물건통신, 일반기계, 가전, 컴퓨터, 섬유. 보라색으로 진하게 표시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분야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기 다 보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0.4 이렇게 요 추세상. 나머지 칠하지 않은 거는 늘어나고 있는 분야예요. 늘어나고 있는 분야, 줄어들고 있는 분야인데 줄어들고 있는 분야만 확대를 해서 보니까 어디한테 줄어들고 있냐? 다 중국한테 뺏기고 있어요. 심지어 일본, 미국도 중국한테 뜯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일본, 미국 전부 다 제조업 우리 경쟁력의 일부를 아무튼 중국한테 뺏기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좀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약간 이 질문을 같은 문제의식을 변형해서 던지면 진보는 어떻게 보수보다 유능해질 수 있는가 이렇게 던진다고 치면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갈등적 요소가 있어요. 계급 문제, 세대 문제, 지역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예컨대 이거는 제가 책을 낸 다음에 중앙대학교 부동산학과의 마강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을 되게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뭐 지역 베이비부머의 어떤 그 귀향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많이 부르는 분이신데요, 마강래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제 책을 보고 보내준 표예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이동을 막 연구를 하는데 2015년이 유독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데이터상으로는 이상한 게 보여지는데 잘 설명이 안 됐는데 제 책을 보고 이해가 됐대요. 이 표는 뭐냐면 수도권에 살지 않고 있는 5대 광역시 인천을 제외한 옛날 구직할시로 생각하시면 돼요.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여기 5개 인천을 제외한 인천은 수도권이니까 이 5개 광역시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동안은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는 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초창기 한 1000명이 가고 있다 그러면 점점 뭐 900명, 800명, 700명, 600명 이렇게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이 비중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게 동그라미 뭐냐면 2015년이에요. 2015년을 분기점으로 이렇게 다시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증가. 이 5대 도시 전부가 다 늘어나고 있어요.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를 마강래 교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뭔가 데이터상으로는 보여지는데 제 책을 보고 이해가 됐대요. 이거는 한국의 제조업이 점점점 중국한테 뺏기면서 청년 일자리가 점점점 그러니까 왜냐면 청년들은 1년에 몇 명씩 배출되잖아요. 몇 명씩 뭐 한 50만 명, 40만 명, 30만 명 이렇게 배출되는데 그러면 그만한 일자리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만한 신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죠. 부족하니까 이제 바뀌는 거에서 제가 이제 한국 경제의 메비우스의 띠라고 표현했는데요. 약간 이제 어떤 딜레마적인 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난 30년의 북한에서 보면 중국 수출 대박을 치면 우리나라 불평등은 증가했고 대신 중화공업지역 부울경제 주로는 그다음에 이제 뭐 포항 같은 경우 대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주도 제가 알기로 자동차 부품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중화공업지역의 청년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고 대신 수도권 인구 이동은 축소됩니다. 반대로 중국 수출이 작살이 나게 되면 불평등이 줄어들고 중화공업지역의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수도권 인구 이동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따로 알고 있는 게 실은 얽히고 설치고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는 여러 가지를 좀 뭔가 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걸로 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건 한번 좀 중간 정리하면요.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불평등 증가가 있고 감소가 있는데 불평등은 상층, 하층, 중층으로 나누면 상층은 수출 대박 불평등 증가, 하층은 1인 가구가 고령화가 불평등 증가. 그래서 상층의 불평등 증가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불평등이 증가해서 제가 좋은 불평등을 표현한 거고 하층의 불평등은 어르신들의 처지가 안 좋아졌던 거니까 나쁜 불평등이었던 거죠. 하층의 불평등은 나쁜 불평등이었던 거고 이거는 물론 이것도 이제 가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는 실제로 논쟁의 여지는 있는데 불평등 감소는 수출이 닥달라서 불평등 감소,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기초연금을 수급자가 늘어나거나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전체 노인이 대략 한 17%, 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젊은 사람,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경제활동의 주력 부대와 어르신으로 치면 어르신들이 훨씬 더 가난한 위치에 많이 몰려 있어요. 상대적으로. 물론 어르신들 중에서도 뭐 재산이 많은 분도 있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는 한 그 소득과 자산을 크로스한 자료로 봐도 한 40% 정도는 되게 빈곤한 처지에 있어요. 어르신들의 40%는 약간 절대 빈곤에 가깝게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 약간 상대적으로
전체 인구로 치면 이분이 하층에 많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끌어올려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걸 좀 같이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몇 가지만 그냥 보여줄게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계 경제 동향에 관한 얘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나라랑 세계 경제가 관련이 있었고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요. 한 귀를 듣고 이제 한 귀를 흘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약간 사회주의 이론 같은 거를 좀 열심히 공부한 적도 있고, 제가 단행본으로 제일 많이 본 사람 마르크스의 책이고, 그래서 이제 90년대 뭐 사회주의 붕괴, 그리고 또 그런 영향도 받았던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어떤 이제 뭐 사회주의 붕괴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은 사회주의 붕괴가 자본주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크게는 90년대 이전의 자본주의와 9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 완전 달라지는데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영향을 미치게 돼서, 하나는 공산주의가 망한 거, 두 번째는 ICT 혁명이라고 정보통신기술혁명. 제가 이제 그냥 정보통신기술혁명. 그래서 반도체, 혹시 제가 92년도에 제주도로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갈 때 55,000원이었거든요. 그 편도가. 그런데 코로나 때 제주도가 가장 쌀 때는, 코로나로 이제 별로 알 때는 10,000원까지 나왔어요. 그 경비행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92년도에 55,000원이던 제주발 비행기가 재작년이죠. 2020년에는 10,000원짜리도 있었거든요. 제주 가는 비행기가. 그만큼 기술 혁신이라든가 이 ICT, 이 정보통신 기술 이런 등등의 혁명이 엄청나게 오래서,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도 초창기 때 약간 후적 빠진,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전에 후적 빠진 거 가지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했는데 지금 이제 훨씬 더 한 것처럼 이게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소련이 망하면서 미국이 이제 대빵이 된 건데, 그냥 이 중에 이제 좀 꼭 기억하고 넘어갈 것만 몇 개 짚을게요. 하나는 이제 거대한 두 배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거대한 두 배. 공산주의가 인구 대국들이 많았어요. 중국, 인도, 베트남, 폴란드, 동유럽. 지금 우크라이나가 인구가 한 4,20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동안 러시아가 쳐들어간 데는 인구 소국들이었어요. 그 인구가 작은 데를 다 쳐들어갔을 때는 체첸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 뭐 인구가 100만, 500만 이러니까 별로 저항을 못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4,200만 명 되니까 아무튼 절반은 남자고 군대를 조달해도 이제 약간 다른 거죠, 군사력이. 아무튼 노동자 숫자가 전 세계에서 한 15억 명이었다가 불과 10년 만에 공산주의가 망한 다음에, 망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산업화에 뛰어들면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 노동자 숫자가 전 세계에서 갑자기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로 치면 우리 회사에 마치 실업률이 2배로 올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실업률이 3%였는데 실업률이 만약에 30%가 된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을 골라 먹을 수 있는 거야. 야,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너 회사 그만둬. 너 일로 와서 내가 너 100만 원 주려는데 너 50만 원 주면 일할래 안 할래? 하면서 노동과 자본의 수요 공급 곡선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 조직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전 세계로 다 노동자 조직률이 다 하락하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도 그게 노동자 숫자가 갑자기 2배가 돼서 그런 거였던 거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교역량이 2배가 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성장도 2배가 됐다. 요거를 보여드리려는데, 요거는 이건 이제 남유럽, 북유럽, 유럽 전체, 서유럽 전체, 유럽 전체, 북미, 일본, 그다음에 이제 중부 유럽, 중부 유럽. 근데 여기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로스킬, 그러니까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로 써 있는데, 요게 가운데가 중간 일자리인데요. 요 밑에는 마이너스가 된 거고, 요 위에는 이제 플러스가 된 건데, 그 연한 녹색으로 돼 있는 거는 일자리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는 전 세계가 다 줄어들었어요. 중국보다 잘 사는 나라들은. 그게 대체로 약간 선진국 계통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유럽, 서유럽, 그러니까 예컨대 스웨덴을 비롯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지금도 노동조합 조직률이 60%가 넘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다 중간 임금 일자리가 다 사라졌어요. 신자유주의 정책을 써서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세계 경제 환경이 바뀐 거예요. 아까 말한 노동의 수요 공급이라든가 이게 바뀌면서 몰락했던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산업화에 뛰어들면서 이제 중간 임금 일자리가 다 이렇게 작살나고, 대신 고임금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선진국의 제조업 비중을 줄어들고 신흥 아시아 공업국들이 이게 제조업 비중이 이제 제조업 비중이거든요. 제조업 점유율 변화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중국, 인도, 뭐 한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제조업 비중을 키운 거죠. 대신 이거는 동양과 서양의 불평등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서양은 먼저 산업화를 하고 동양은 산업화를 못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식민지가 되고 전 세계가 다 제국주의 시대가 된 게 서양은 산업화를 하고 무기도 막 세게 아주 무서운 무기를 만들고 동양은 이제 그런 걸 뒤늦게 한 건데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불평등이 커져요. 국가와 국가의 불평등이. 그러다가 동양도 이제 산업화를 하게 되고 자본주의를 수용하게 되고 등등 하면서 오히려 불평등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는 전 세계적인 차원의 불평등이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국가와 국가의 불평등은 줄어들고 있고 국가 내의 불평등은 커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은 아시아의 재추격이에요. 재추격. 큰 트렌드는 아시아의 재추격. 또는 이제 낙후되었던 제3세계 국가들이 산업화에 뛰어들면서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방금 말한 거를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은 왜 중국을 견제하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하나는 이제 기분 나빠서 또는 뭔가 이제 패권 이런 측면도 있는데 실은 논리적으로 정당한 측면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정당한 측면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포춘이라는 거는 이제 잡지예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이제 부자들이 많이 보는 잡지를 포춘이라고 하는데 포춘이 해마다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이 있어요.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이 있는데 참고로 원하시는 분은 오늘 포함해가지고 발표 자료는 다 제가 PDF로 달라 그러면 우리 형규 씨를 통해서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할게요. 그냥 예컨대 2021년도 이전까지는 항상 포춘의 상위 기업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미국 기업이 500개 기업 중에서 미국 기업이 한 뭐 200개, 300개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2021년도에 미국 기업 개수와 중국 기업 개수가 역전돼요. 그래서 중국의 기업이 포춘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가는 대기업, 물론 삼성전자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122개인데 중국이 135개가 돼요. 그래서 뭐 일본 53, 독일 27, 프랑스 26, 영국 22, 한국 15. 한국도 대단한 나라죠. 실은 우리가 전 세계 인구의 뭐 전 세계 80억의 인구 중에서 우리가 8천만 명도 안 되니까 우리가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한 0.6% 정도 되는 1%, 0.6% 인구 비중으로는 0.6%인데 아무튼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35개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대부분 다 국유 기업이에요. 국유 기업. 그래서 국유 기업이 몇 개냐? 95개예요. 95개. 그래서 아니다. 122개예요. 122개인데 국유 기업이 전 세계 글로벌 대기업이라는 걸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애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을 만드는. 애플은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막 국가적으로 세금으로 밀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중국의 국유 기업은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망할 것 같으면 국가가 그냥 돈이란 돈을 다 때려 박아주면은 안 망하는 거야. 그런데 실은 우리나라도 국가가 막 밀어줬어요. 일본도 한때 밀어줬고 우리나라도 밀어줬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경제 사이즈가 작은 나라였어요. 세계 경제로 치면 우리나라 비중은 1%도 안 됐거든요, 실제로. 0.5%, 뭐 0.01% 막 이렇게 됐었는데 중국은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100이면 중국이 75고 전 세계 경제에서 중국 경제 비중은 한 17% 정도 돼요. 전 세계에서 통틀어서. 그러니까 일본보다 중국이 지금 한 3배, 4배 더 크거든요. 그 중국 경제 사이즈가. 일본이 5.5조고 한 3배 조금 더 돼요. 3.5배 정도 되는데 일본 경제의 3.5배 정도 되는 기업이 왜 어지간한 서구의 대기업은 망하기도 하고 안 망하기도 하는 건데 중국의 대기업은 안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적 차원의 불공정 게임이라는 거예요. 지구적 차원의 불공정 게임.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은 세금은 다 때려 넣어가지고 세계 경제 17%의 비중을 가진 나라가 망하지 않는 기업을 만들어 놓으면 선진국이 아무리 잘 나가는 대기업도 중국의 뭐 덤핑이라든가 등등 붙으면 안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유럽의 대기업들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처음에는 관세부터 시작을 했지만 맨 마지막에 얘기는 뭐냐면 너네는 체제 그 자체가 불공정해. 이게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폐기하라는 거야. 그거는 중국의 아이덴티티거든요.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중국의 아이덴티티인데 너네 아이덴티티를 폐기해라고 미국이 주장하고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만히 있으면 유럽의 모든 나라는 중국한테 초토화된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다가 자유무역은 이게 앞에 있는 그 라운드에 올라오는 게 자유무역인데 저쪽은 뭔가 계속 뭔가 이렇게 이런저런 그 산소호흡기가 세다 그럴까요? 그래서 실은 형식적으로는 자유무역인 걸로 좀 보이지만 이쪽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밀어주는 국유기업 기반의 자유무역이고 이쪽은 그냥 민간 대기업인 거죠. 서구 쪽은.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자유무역을 하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WTO가 점점점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자유무역을 빠지려고 그래요. 근데 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자유무역으로 가장 큰 대박을 친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우리는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갖고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수출 중심 경제 구조가 뭐 이렇게 장점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튼 그 덕택에 우리나라가 비록 사이즈가 작은 나라지만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열심히 우리가 정말 뭐 K 컨텐츠가 됐건 뭐 BTS가 됐건 다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 자유무역이 후퇴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불리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형 기업에 대한 운행 매출이 약 70% 이상이 다 국유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계열사 체제, 한국은 재벌 체제, 이제 중국은 이제 어떤 국영 시스템. 이건 다 넘어가고 한국 경제 미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약간 마무리인데요. 마무리 한 몇 페이지만 읽고 끝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우리 유승민 씨가 나왔던 KDI 이거 우리나라 국책연구소예요. 한국 경제 관련 국책연구소로 가장 최고 에이스로 쳐주는 데인데요. KDI 자료 중에서 이제 그건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인당 GDP가 5.5% 이상 30년 이상 증가한 나라는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다 합치면 210개 국가 정도가 있어요. 대략 한 210개 국가 정도 있는데 210개 국가를 통틀어서 연평균 5.5% 이상을 30년 이상 한 나라는 전 세계 딱 11나라밖에 없대요. 딱 11나라밖에 없는데 그게 딱 재밌는 게 적도 기인이 8.9%, 그러니까 30년 평균이에요 이게. 적도 기인이 오만, 리비아, 한국, 보츠와나, 대만, 중국, 싱가포르,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홍콩인데 재밌는 거는 이 11개 나라를 딱 두 덩어리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한 덩어리는 자원 부국이에요. 석유가 콸콸콸콸 나오는 나라이거나 나머지 6개 나라는 다 동아시아 발전국가인데 홍콩,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니까 빼고 요 네 나라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최병천의 해석인데요. 이 일본, 한국, 대만, 중국 7.0%, 6.8%, 6.5%, 그 다음에 6.5%.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은 네 가지가 엔드 조건으로 충족하는 세 개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이제 이 네 나라만 그런 건데요. 첫 번째 농지 개혁을 세게 했던 나라예요. 이 네 나라는. 두 번째는 제조업과 수출을 중시했던 나라예요. 세 번째는 네 나라는 다 친미 국가였어요. 중국도 친미 국가였다는 거는 1972년에 이제 그 이전에는 중국이 이제 미국과 으르렁으로 싸웠지만 1972년에 닉슨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이제 소련이 1969년도에 중국과 소련이 국경 분쟁이라는 걸 세게 해요. 중소 국경 분쟁이라고 해서 얼핏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그때 어느 정도 세게 했냐면 소련이 실제로 중국에 핵폭탄을 쏠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 문의를 해요. 내가 중국에 핵폭탄을 쏠라 그러는데 너랑 관계없는 거니까 너 너무 오해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혹시 너 오해하지 마라고 이제 약간 그런 걸 넌저시 중국한테 던져요. 미국한테. 그러니까 소련이 실제로 중국한테 핵을 쏘려고 그래서 했는데 미국이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거를 그게 이제 70년, 71년 이때쯤이에요. 그래서 얘네 뭐 하는 거야? 얘네 뭐 장난이 아니게 뭐 싸우고 있네? 라는 거를 눈치챈 사람이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에요.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과 미국을 이간질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소련한테 너 핵 쏘지 마. 너 중국한테 핵 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나랑 한판 붙을 각오를 해야 돼. 왜냐면 미국의 판단은 소련이 힘이 너무 커지면 그게 이제 위험하다고 본 거죠. 왜냐면 항상 통일 전선 전술론에 의하면
가장 센 사람을 막기 위해서 반대파 연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72년도부터는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아요. 그리고 중국도 핵을 막기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미국과 손을 잡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미국은 친미국가가 돼요. 최근까지도. 그래서 농지개혁, 제조업, 친미국가, 그 다음에 소련 공산주의와 소련 또는 공산주의와 왜 한국, 일본, 대만 농지개혁을 성공하고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 농지개혁을 실패했냐? 공산주의 위협이 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빵빵한 공산주의 국가, 소련과 중국, 그 다음에 북한, 이 세 나라랑 공산화를 맺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농지개혁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사유지산을 막 되게 세게 침해하는 거예요. 한 1년 6개월치만 보상해주면 우리 그 옛날 지대 소작료를 낼 때 1년 6개월치의 소작료를 5년 동안 분할 납부를 하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유상몰수 유상분배지 거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가까운 실은 유상몰수 무상분배예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런 거를 일본은 메가더가 점령할 때 시절에 농지개혁을 했고, 왜냐면 일본도 공산주의 운동이 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의 1948년 이후의 건국 과정은 절반 정도는 공산주의 세력의 주장을 수용을 한 거예요. 마치 2012년에 박근혜 씨가 경제민주화를 주장해서 선거에서 이겼는데 2012년에 박근혜 씨가 경제민주화를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민주당 정책을 가로채서 민주당을 지지하던 중도표를 뺏어서 민주당에게 승리한 선거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은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랑 같이 있을 때 용적률 1000%, 파격적 부동산 공급 방안도 중도 보수 쪽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나 일리 있는 정책을 가로채서 우리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이었던 거고, 실은 이것도 이제 농지개혁은 공산주의 세력의 핵심 주장을 수용해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과 경쟁해서 이긴 거죠. 그래서 한국은 공산주의 세력의 핵심 주장을 수용해서 만든 자본주의 국가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실은 우리는 세력적으로 혁명이 있지는 않았지만 정책 컨텐츠로는 혁명을 통해서 만든 나라에 가까웠던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게 우리가 여러 가지 작동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얘기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경제 성장, 한 나라를 운영한다는 거는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노동, 자본, 규제화나 뭐 창업 이런 거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좀 다채롭게 약간 정치경제학적 또는 역사적 사고방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어느 나라가 경제성장에 성공했는지 그러면 다른 나라는 경제성장이 어려운 이유는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술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좋은 기술이 있어도 기득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경제가 성장하는 실제 과정은 지기학, 지정학, 지경학 또는 정치 리더십 이런 게 중요하다. 이거 넘어갈게요. 요 얘기는 좀 할게요. 이제 한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는 2021년도에 지금이 2023년인데 유엔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라고 불리는 데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지정하는 일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도 그걸 되게 이제 홍보를 많이 했어요. 드디어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장일치 의결이었고 제3세계 식민지 경험 있는 제3세계 국가 중에서 유일한 사례예요. 선진국으로 지정된 유일한 사례예요. 지금까지는 2021년. 그래서 저는 그게 사회과학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고 한국 진보의 다수는 뭔가 나라가 좀 잘 안 될까봐 걱정을 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전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간 비관주의 같은 게 좀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한국에 물론 우리는 약자를 도와주려는 취지가 있었지만 은연중에 우리 안에는 약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는 취지는 있었지만 세상 자체를 우리가 좀 약간 어둡게 봤다 그럴까요? 어둡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근데 뭔가 선진국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잘했으니까 선진국이 된 거지 다른 나라도 뭔가 뭐 독재도 있고 가불관계도 있고 뭐 다른 나라도 모순이 많은데 다른 나라는 선진국 되고 싶어도 못 된 거예요. 다른 나라도 부패가 있고 우리나라 부패가 있고 다 있는데 뭔가 우리가 더 나으니까 선진국이 된 건데 우리는 왜 선진국이 됐을까? 그 질문을 찾아야지 뭔가 우리가 우리의 기존에 뭔가 이렇게 뭔가 과잉으로 생각하는 거를 좀 하면서 미래를 갈 수 있는 건데 저는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3대 메가 트렌드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제국의 질서,
세계화 양상, 기술의 변화.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에 올라타는 나라는 번영하는 거고, 제국의 질서에 올라타고 세계화 양상에 올라타고 기술의 변화에 올라타는 나라는 번영하는 거고, 이거를 어긋나는 나라는 뭔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제국의 질서, 세계화 양상 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세계질서 1기, 세계질서 2기, 세계질서 3기로 표현하면 1기는 미소냉전, 그 다음에 서구 중심의 자본주의 세계와 2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였고,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잘했던 정책이 뭘까? 물론 이제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잘한 거를 복귀해보면 이 시기는 이게 연도로 치면 91년이니까 우리나라가 치면 보수 장기 집권 시기예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인 건데, 이때 우리나라가 농지개혁, 의무교육, 숙련공 양성, 한미상호방위조약, 한일협정, 자주국방, 수출, 중화공업,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반도체,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번영하는 데 도움이 줬던 것 같다. 그리고 2기는 탈냉전 기였는데요. 소련이 망하면서 미국이 유일 대박이 되고, 공산주의 블록이 아까 말했듯이 자본주의에 올라타고, 우리나라의 디지털화, 그 다음에 이제 91년 이후인데요. 이때 잘한 정책은 국방외교, 한중수교, 민주화, K-컨텐츠 육자회담인데, 이제 예컨대 이제 민주주의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관계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K 방역이 저는 이제 그것도 역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인데, 저는 원래 복지국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희가 진보정당 운동이나 저는 이제 아무튼 복지국가를 만들고 죽는 게 저의 인생의 꿈 중에 하나였는데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 지출은 유럽보다 더 적어요. 지금도. 유럽이 우리나라 전체 GDP 대비 공공의료 지출이 더 많고, 우리나라가 더 낮아가지고 보건의료 운동을 하시거나 복지국가를 하시거나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한국은 의료비 지출이 낮기 때문에, 공공의료비 지출이 낮기 때문에 뭔가 복지 후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우리가 바로 직전까지 몇 년 전까지 했었어요. 근데 K-방역, 코로나가 터졌을 때 유럽은 떼죽음을 당하고 우리나라는 떼죽음을 덜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약간 이제 디지털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인데, 그래서 디지털이 된 거는 이제 K 컨텐츠 관련해서 짧게만 얘기하면, 혹시 제가 그 박찬욱 감독 영화 얘기하지 않았나요? JSA 얘기 했죠. 일반 그 박찬욱 감독이 JSA라는 영화에서 이게 이제 K 컨텐츠인데, 이제 그 장면에서 송강호 씨가 맨 마지막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김일성 수령님 만세, 김일성 수령님 만세, 김일성 수령님 만세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강호, 이병헌이 너무 친하게 지냈고 그게 들킬까봐 마지막에 반전하려고, 근데 그거를 박찬욱 감독이 그 장면을 만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갈 각오를 하고 만들었다는 거야. 왜냐면 그때 태백산맥이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한편으로는 문화적인 측면, 또 하나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정부가 출범했을 때 우리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거 전산화 작업들 있잖아요. 각종 행정정보를 전산하면 이게 이제 약간 빅브러더에 대한 공포 없이, 왜냐면 민주정부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작동을 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세계 질서는 우리가 육자회담 등등은 다 이때 작동했던 거고, 민주주의도 이때 작동했던 거고, 실은 정권교체도 이때 작동했던 걸로 봐야 돼요. 우리나라만 그때 정권교체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전부 다 공산주의 붕괴 이후에 민주화 바람이 불게 돼요. 전 세계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되게 신중하게 봐야 될 건데, 현재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세계 질서 3기가 열리게 된 거야. 미중 신냉전 또는 멀티 제국의 시대 등등. 그래서 저는 이거에 맞는 민주당의 정책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다 넘어가고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 짓게요. 그냥 저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압축 성장을 가장 세게 한 나라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못 나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름 석자 외에는 쓸 줄 몰랐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의 평생의 한이셨는데 1938년에 태어났거든요. 일제시대에 태어났고,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글을 못 배운 거는 여자는 글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할아버지가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이제 저를 생각하면, 어머니는 일제시대, 문맹의 시대, 그리고 가부장제가 지배하던 시대, 그런 시대를 어머니 살았고,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시절에 이 봄, 가을이라는 아이를 낳고 이제 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머니, 우리 아이, 요 한 70년의 세월 자체가 어떤 한국 현대사가 되게 이제
엄청나게 큰 갈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 되게 바쁘게 살았던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고군분투했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그거를 우리가 추격의 시대였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뭔가 우리도 서구처럼 특히나 우리는 식민지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식민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광주 학살 트라우마, 한국 전쟁 트라우마 이런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해 보려고 우리가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추격의 시대를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학생운동 학생대로 평범한 시민은 시민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산 거랑 같아요. 심지어 스포츠 선수들은 노동자들은 산업 전사라고 불렸고 스포츠 선수들은 태극 전사로 불린 거죠. 거의 뭐 전쟁하듯이 우리 모든 걸 한 건데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지금 우리 K 국뽕이 막 벌어지는 추월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가 추락의 시대를 살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격, 추월, 추락.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의 달콤한 10년, 20년 정도의 달콤한 추월의 시대를 살다가 우리를 앞에는 뭔가 우리를 위협하는 엄청 큰 것들이 있다. 네 가지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잘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치라는 게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판하고 까고 이런 거 불가피한데 우리가 깔 때 까더라도 나라를 어떻게 이끌 건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네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미중 패권 경쟁, 미국의 상대적 쇠퇴, 그리고 중국의 부상.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거나 중국이 동아시아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급진적인 재편.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가 바뀌고 있는 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인데요. 이거는 이제 약간 논쟁적인 사안도 포함하고 있는 건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구조를 갖고 있고 수출 중심 구조고 식량과 에너지의 대부분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자립적 기반이 되게 약한 나라고 그리고 자립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올리지만 한꺼번에 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원전은 우파 에너지, 신재생은 좌파 에너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전은 실제로 리스크가 있죠. 근데 원전을 그렇게 우파 에너지로 볼 만한 건지 그리고 우리는 원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제 제 원칙적인 입장은 있는 원전은 다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원전과 재생을 가급적 동시에 다 활용하되 재생 비율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일대를 신재생 단지로 아예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건 의원님도 그런 아이디어가 구미 지역에서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신재생 단지를 세게 만들면 그 에너지를 찾아서 공장이 넘어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입지 문제가 연동되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구 피라미드의 급진적 역전인데 7%를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 7%를 고령화, 20%를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는데 7%에서 20%가 되는데 프랑스는 155년이 걸리고 스웨덴은 124년이 걸렸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그동안 빠른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35년이 걸렸어요. 일본은 7에서 20%가 되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25년이 걸려요. 내후년이 노인 비중이 20%를 돌파하게 돼요. 내후년 2025년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예컨대 유럽은 인구 구조가 이렇게 통나무형이라 표현하면 이렇게 통나무형이어서 한 100년 지나도 이렇게밖에 안 바뀌었어요. 한 100년에 걸쳐서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삼각형 인구 구조에서 여기가 어르신들이고 밑에가 이제 젊은 사람이라고 치면은 삼각형 인구 구조에서 곧바로 역삼각형 인구 구조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구 구조가 가장 가파르게 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거고 그거는 동시에 뭐를 의미하게 될 거냐면 격렬한 세대 갈등 그리고 복지비의 급진적인 증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수 정부가 집권하던 진보 정부가 집권하던 어차피 복지비는 증가하게 돼 있고 세금도 올려야 돼요. 증세는 불가피해요. 저는 그래서 더 진보 성향 정당은 증세를 함부로 말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왕창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증세 못해서 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쟤네는 가급적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거랑 쟤네는 증세 못해서 안다라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거는 수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완전히 거부 반응이 다를 거라 생각해요. 최대한 우리가 사려 깊은 느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이건 짧은 얘기인데요.
진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이제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 건데요. 진보의 전통에는 저는 세 가지 전통이 있다 생각을 해요. 하나는 레디컬, 그러니까 레프트. 원래 좌파란 말이에요. 좌파. 레프트는 급진주의 전통이에요. 이 급진주의 전통에서는 센 얘기 한 사람은 진보예요. 최저임금 10,000원보다 최저임금 20,000원이 더 진보적인 거고, 최저임금 20,000원보다 최저임금 30,000원이 더 진보적인 거고, 최저임금 30,000원보다 40,000원이 더 진보적인 거예요. 경제를 따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센 얘기하면 진보인 거죠. 또 하나의 진보의 전통은 미래지향적인 세력, 미래를 주도하는 세력. 이게 또 하나의 진보의 전통이고, 또 하나의 전통은 제 생각엔 약자와의 연대인 것 같아요. 측은지심의 전통이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보는 저는 이제 레프트 진보, 약간 좌파 진보, 좌파인 게 중요하지 않다. 미래인 게 더 중요하다가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레프트 진보를 버리고 약간 퓨처 진보가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기본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민주주의 핵심 제 생각엔 다수파 지배예요. 다수의 지배. 그래서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51% 정치 연합인데, 그러면 우리의 이 경제학을 포함한 향후 민주당이 해야 될 정치 전략은 미래를 주도하되 미래는 그 자체가 50% 과반이지 되진 않아요. 미래라는 건 한 10%, 15%, 20%, 25%, 30% 이렇게 일정 비중만 차지하는 건데, 미래를 주도하되 현재 약자 집단과 연대해서 51% 다수파 연합을 만드는 거. 그래서 진보의 정치 전략, 그러니까 경제학까지를 포함한 진보의 정치 전략은 뭐냐? 미래가 주도하되 약자와 연대해서 51% 정치 연합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저희가 이제 그것이 뭔지는 또 내용적으로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